자, 이어서 민성욱 교수님께 발표 부탁드리고 발표는 20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글로벌 사회부대학교에서 역사와 국가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성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서 이 말가사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지 이런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이 말가사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그 발표 주제인 말갈과 여러 북방 민족들 간의 관계에 관한 그런 그 강해사 중심으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드릴 순서는 연구의 개요에서부터 후속 연구 과제 등 순인데요. 여기서 시간 관계상 1번과 2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발표하면서 중복된 내용도 많이 있고 해서 본론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화면에 보이는 명제가 있을 겁니다. 진시황은 몽고로를 하는 여준직이었다. 아마 이 명제를 보시면 아마 눈이 확 뜨일 수도 있습니다. 예, 어쩌면 제가 발표하는 논문보다 이 책에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과 상당히 일맥상통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책을 누가 썼을까요? 주하견이라는 중국 학자가 썼습니다. 상당히 좀 새롭지요. 예, 중국 학자가 진시황이 누굽니까? 중국 한족 중에서 측의 중원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란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진시황제 아니겠습니까? 그 진시황제가 중국 한족이 아니라 몽고로를 사용하는 여준족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아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진시황 그 집단은 원래 그 한족이 아니었습니다. 융족이라고 그러죠. 중국에서는 서쪽 오랑캐를 서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쪽 오랑캐라고 일컬어지는 융족이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진시황의 원래 집단은 북방 유목민족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북방 유목민족들 간에는 이게 아무래도 유목민들이다 보니까 서로 이동하고 그리고 만나면서 혈통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융합이 일어납니다. 이 유목민들을 보면 비슷한 양상의 그런 문화와 역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북방 민족과 한민족 간의 어떤 인연 그것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 또한 이 말갈과 북방 민족 간의 관계사 연구를 통해서 어쩌면 이러한 그 말갈과 북방 민족들의 어떤 그 원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한민족과 가장 유사한 집단들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민족의 정체성과 또 시원 그리고 중국이 고구려와 바레사를 그들의 그 지방 정권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동북 공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것은 하나의 새로운 시각이고 어떻게 보면 신선한 자극이 되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발표하는 이 논문도 어쩌면 그와 같은 목적으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갈과 여러 북방 민족 간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떻게 말갈사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학위 과정에서 학위 논문 주제를 말가사로 정했고요. 그 정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제가 말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알아보니까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일치하더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갈에 좀 알아보자는 측면에서 좀 알아봤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민족 오랑캐라고 우리가 취급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그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기원전 37년부터 고려가 성립된 그 시점부터 말갈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갈 기록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통일신라 시기에 이르서까지 거의 1000년에 걸쳐서 동일한 역사서에 말갈족이라는 동일한 종족 명칭이 나옵니다. 이것은 세계사적으로 봐도 상당히 그 유례가 드문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동일한 종족 명칭으로 한 사서에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종족 명령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그 유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죠. 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백제봉기에 보면 온조왕이 나라를 세우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말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외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러한 말가를 대비한 대외 정책을 수립해서 그것을 성공함을 통해서 결국 백제는 삼국 중에서 가장 고대 국가로 기틀을 빨리 마련하게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최전성기도 빨리 맞게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말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가라는 존재는 삼국의 성립 시점부터 그리고 삼국을 발전시키는 단계까지 많은 기여를 했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통일신라 시기에 보면 신라 신문왕 때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민족의 융합 정책을 위해서 중앙의 군사 조직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신라의 중앙 군사 조직은 구서당입니다. 지방 군사 조직 10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서당 10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앙 군사 조직의 구서당은 말뜻 그대로 9개의 서당입니다. 즉 왕의 친위 부대를 9개의 부대로 편성을 했는데 그 편성 부대원을 어떻게 구성했냐면 신라계를 3개 부대로 편성을 하고요. 그리고 고구려계를 3개 부대로 편성을 하고 백제계를 2개 부대로 편성하고 나머지 1개를 말갈 국민으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놀랍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알고 있을 때는 말갈이라는 존재는 미개하고 그래서 나라 체제를 갖추지 않아서 이름도 없이 흔적 없이 사라진 존재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한 존재가 삼국 통일 이후에 신라가 민족의 융합 정책의 일환으로 중앙 군사 조직을 정비할 때 물론 1개 부대이긴 합니다만은 말갈에게 그 1개를 할애하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7세기 신라인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삼국 시대가 아니라 사국 시대였다. 바로 말갈국이 포함이 된다는 의미고요. 놀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보면 오히려 말갈국보다는 부여나 가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여나 가야가 나오지 않고 말갈 국민을 편성한다는 제6서당 흑금서당의 존재를 보고 제가 이게 말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갈과 뭔가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발해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발해의 건국자가 누굽니까? 대조영이시죠. 대조영이 보면 같은 당대의 역사서에 보면 구당서에는 그의 출자를 고려 별종이라고 나옵니다. 당대 동일한 역사서의 신당서에 보면 송말말간이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맞는 말이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당서나 신당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대조영은 말갈계 고구려인이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송말말간이었던 겁니다. 고구려 시대 때에도 보면 이 광활한 고구려 대제국 영토 안에는 많은 종족들이 모여 살았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집단이 있던 말갈 집단이 있었고요. 말갈은 그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각각 있었습니다. 송말소, 지금의 송화강 유역에 있었던 말갈 집단이 송말말갈이었고요. 지금의 백두산 지역에 존재했던 말갈이 백산말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송말말갈과 백산말갈은 고구려의 복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고구려 시기의 교육을 받아서 고구려인이 되었던 겁니다. 즉 대조영은 말갈계 고구려인으로서 고구려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서 발해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당서의 고려별정이라는 말과 신당서의 송말말간이라는 말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해를 세울 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고구려 유민들이 지배 계층이고 대다수의 피지배 계층은 말간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유민이었던 대조영이 발해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던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기층민은 말갈족인데 그 나라를 어떻게 고구려의 정체성을 개성한 한민족의 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갈인도 이미 고구려인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미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들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갈인이 됐든 물론 그 출신 성분은 있겠죠. 말갈 계통 혹은 또 부여 계통 뭐 여러 가지 계통이 있었겠죠. 그런 계통은 각각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같은 고구려인으로서 고구려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서 발해를 세운 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발해인이었던 거지 발해인 안에 이원화돼서 뭐 지배계층은 고구려 유민이고 뭐 피지배계층은
뭐 말갈이다 이렇게 구분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 상황들을 봤을 때 이 말갈에 대한 그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제대로 연구만 하면 우리 한민족의 어떤 그 정체성과 시온을 제대로 밝힐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서 그 주학연 그 중국 학자가 썼다고 하는 그 책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헝가리를 세운 집단이 마자르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주학연이라는 중국 학자는 이 마자르족이 말갈족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거기에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렇게 학자가 주장할 때는 다 증거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다 옳다 그러다라고 주장하기 뭐 이릅니다만은 여튼 간에 그것도 중국 학자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갈족이 어떻습니까?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동쪽에서는 발해를 세웠고요. 서쪽에서는 헝가리를 세우는 건국 집단이 됩니다. 단순히 이민족 원행표라고 치부해야 될 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말갈과 북방 민족들 간의 관계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방 민족 중에서 말갈과 음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중국 학자들이 먼저 주장을 했는데요. 말갈 계통을 얘기할 때 이론적 계통령을 얘기합니다. 숙신, 음누, 물길, 말갈, 그리고 여진, 청나라를 세우는 만주족까지 이 계통이 하나의 그 이론적 계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뭐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갈은 유목 집단들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계통을 갖고 있고 다양한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지역에 살고 있었고 다양한 계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도 달리 또 부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요소 지역에 있는 말갈은 요소 말갈이라고 불렀고요. 나중에 이제 영주 지역에 있는 말갈은 영주 말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해를 세우는 대표적인 그 말갈 집단은 바로 이 요소 말갈, 영주 말갈들이 주도해서 발해를 또 세우게 되고요. 흑수 지역에 있었던 흑수 말갈도 있고, 그리고 고구려 시대 때 말갈을 통틀어서 고구려 말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발해 시대에 존재했던 말갈을 또 발해 말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양한 계통 또 다양한 지역에 존재하는 말갈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단순히 이론적 계통으로 얘기하기는 좀 상당히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 음누와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 음누는 지금의 그 러시아 그 영토인 연hen주 지역에 음누가 그 존재하고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누하고 옥저는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위아래로 붙어 있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이건 좀 빗나간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그 온돌 문화라고 하면 고구려 문화라고 알고 있죠. 또 발해 문화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온돌 문화는 옥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역사를 연구할 때 고구려와 발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인접해 있었던 주변 종족들이 있어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음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누 지역에 있었던 그 집단들이 나중에 흑수 말갈이 되고요. 이 흑수 말갈이 나중에 여진족이 되어서 금나라를 세우고 청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즉 그 기틀을 어디서 만들었냐면 음누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음누는 이 말갈과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전대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이게 혈통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섞였을 겁니다. 섞였을 거고 그 안에는 물론 이제 전대이기 때문에 음누 이후에 이 말갈이 등장하긴 합니다만은 또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다시 숙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사서에. 그걸 왜 그러냐면 음누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음누가 등장하면서 어느 정도 체제를 정비하면서 알고 봤더니 그 지역에 그 유명한 숙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족 집단의 이름을 숙신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에는 이게 숙신, 음누, 물결 이렇게 이어지는데 중간에 뜬금없이 숙신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음누와 말갈의 관계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물길입니다. 이 물길도 이제 그런 숙신, 음누, 물길, 말갈로 이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이 물길은 주로 이제 송화강 유역에 존재했었고요. 이 부여랑 많이 또 연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물길의 공격을 받아서 부여가 또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물길이 나중에 이제 요소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옮긴 이유가 돌고래의 공격을 받아서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요소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집단이 바로 나중에 송말 말갈
되고요. 백산 말갈이 되고 그들이 나중에 발해 말갈을 세우는 주체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상부사기에는 기원후 37년에 말갈 기록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면에 중국 사서에는 서기 563년에 말갈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 같은 사서는 아닙니다만은 사서에 우리 한국 사서에는 서기 37년에 나오고요. 중국 사서에는 600년 뒤인 563년에 그 기록이 첫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거리상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자기들과 인접한 지역의 종족들의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음루나 물길 이전에는 말갈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말갈은 그 이전에는 그 한반도라든지 만주 일대에 분포하고 있었고요. 나중에 그 말갈이 이동하면서 중국과 이렇게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563년에 말갈 기록이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물길도 역시 이제 중국 사서에 기록되는 그 기록을 보면 조공하는 기록부터 나오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큰 나라에 조공을 하는 것이 애법이었기 때문에 물길도 말갈도 당대의 가장 큰 집단이었던 그 당시에는 북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제에 이렇게 조공을 하는 기록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후 관계를 보면 물길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숙신, 음루, 물길, 말갈로 이어지는데 왜 편차가 별로 없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들은 또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중앙 집권 체제를 갖고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떤 그 부락 단위로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순간에 만약 종족 명칭을 내가 물길에서 말갈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모든 그 집단이 한 번에 다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부락 단위로 어떤 부락은 계속 물길이라는 용어를 쓰고 또 어떤 부락은 말갈의 용어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편차가 그렇게 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지요. 다음은 돌궐과의 관계입니다. 돌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흉노의 후예들이죠. 예. 그래서 이 돌궐이 등장할 시점은 우리나라 역사에는 고구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구려와 돌궐은 인접해 있었고요. 당시에는 동양의 최강이라고 이끌어지는 당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이 수나라와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돌궐은 고구려와 우호관계를 맺습니다. 예. 그래서 동맹관계를 맺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 어떤 결과가 있냐면 요수 지역에 물길 집단들이 내려와서 말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요수 지역에는 돌궐도 있었고 고구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갈도 중간에서 친돌궐, 친고구려 이런 정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집단은 돌궐과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또 어떤 집단은 고구려와 또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의 적이었던 당나라와 수나라와 같이 대응해서 싸우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말갈과 거란의 관계인데요. 거란의 말갈 인식을 살펴보면요. 거란은 말갈을 고구려와 발해의 구성 종족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또 후대로 갈수록 혈통과 문화적으로 공유되어서 친연성을 갖고 있으며 발해 때는 발해의 건국 주체이자 주요 구성 종족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발해를 멸망시킨 후에는 포용 정책을 또 수반하기도 합니다. 이게 거란의 말갈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거란의 포용 정책을 수행한 종족을 잘 아시겠지만 숙여전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종족을 생여전이라고 합니다. 훗날 생여진 세력이 강성해져서 거란의 요를 무너뜨리고 금을 세우게 되죠. 같은 북방 유목민족이지만 거란은 동호 선비계이고요. 말갈은 숙신 음르계로 인식되어졌습니다. 이 말갈족과 거란족은 동시대에 유사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따라서 북제에 조공을 바친 것도 동호 선비계인 시리 혹은 회, 거란과 그리고 숙신 음르계인 말갈이 동일한 기간 내에 나란히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나당 전쟁 당시에는 말갈병과 거란병이 또 당나라 입장에서 또 이렇게 같이 합류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란과 말갈은 상당히 같은 유목민족으로서 인도 쪽에 있으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혈통과 그리고 문화와 언어가 상당히 융합되어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말갈과 몽골의 관계입니다. 이 말갈과 몽골의 직접적인 관계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갈의 후대라고 일컬어지는 여진과는 많은 관계들이 남아 있습니다. 징기스칸들의 후예들과 아골타의 후예들이 만나서 결국 몽골이 원을 세우면서 몽골의 승리로 끝나게 되긴 합니다만은 이 몽골과 망갈족의 후대라고 일컬어지는 여진은 역시 그 친연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원이 명에게 멸망하자 원나라 유민들과 요정족들은 명이 만주까지 그 세력을 미치지 못하자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생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자생 능력을 갖게 된 여진족은 누르하치가 다시 여진족을 통합하면서 청제국을 세우게 되죠. 이것은 제가 말갈사 연구를 하면서 나름의 그 체계를 제가 확립을 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축입니다. 한국사 고대 인식 체계의 확립과 또 다른 축은 동북 고대 역사 인식의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말갈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갈과 동북아시아 북방민족의 관계를 통해서 혈연적, 문화적, 언어적 융합이 일어났고요. 그것이 종족명이 다를 뿐 북방 유목민족으로서 동일한 특성을 갖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대 유목사에서는 혈통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동을 통한 선진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빠른 기동력과 자유자재의 그 활쏘기 실력은 단기간 내에 세력을 팽창시킬 수 있었고요. 그래서 몽골의 그 징기스칸이 세계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또 결국 또 여진족의 또 금나라나 또 만주족의 청나라는 또 역시 세력을 팽창해서 최고의 그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말갈 또한 그러한 전철을 밟았고요. 다른 북방 민족들보다는 늦었지만 오히려 잠재된 역량이 발현되어서 최후의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고구려와 발해의 그 선진 문화와 천하의 중심이라는 중국과 다른 새로운 천하관이라는 그런 천하관을 고스란히 넘겨받아 덕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갈 연구 체계도에 따라서 그동안 소외되거나 외면했던 그 말갈에 대한 실체적 접근과 그리고 다른 국가의 관계를 고쳐나면서 말갈이 한민족의 한 갈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고요. 또 한민족의 원류가 북방 지역 즉 만주족에 있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북아시아에서는 역사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대량쟁기를 거치면서 많은 생체가 난 것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피해의식의 발로로서 우리 역사만 부각시키거나 확대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들의 역사를 인정하고 실체를 정확하게 연구한 결과를 공유하고 나라마다 이견이 있으면 충분한 학술 토론을 통해서 역사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방 민족과 말과 간의 관계성 연구를 통해서 동북아시아의 고대 역사 인식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